변호사 사무실의 냉기가 등골을 파고들었다. 시어머니를 모신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유 원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시동생 내외가 나를 힐끗 쳐다봤다. 그들의 눈빛엔 기대감이 가득했다. 고인 박순자 여사는 생전에 다음과 같이 유언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나는 숨을 죽였다. 서울 서초동 아파트 및 예금 5억 2천만 원 전액은 박윤희 씨에게 상속한다. 순간 귀가 멍해졌다. 박윤희? 그게 누구지? 시동생이 펄쩍 뛰었다. 뭐라고요? 박윤희가 누굽니까? 어머니한테 그런 친척 없어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답했다. 고인의 먼 친척분으로 확인됩니다. 연락처는 이미 파악되어 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다. 시동생 며느리가 고개를 흔들며 쑥덕거렸다. 세상에, 형님 정말 불쌍하다. 40년이나 고생하셨는데.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불쌍하다고? 나를? 시동생도 거들었다. 어머니가 형님한테 좀 서운하셨나 봐요. 뭐 알다시피 어머니 성격이 까다로우셨잖아요. 형님이 어머니 맘에 안 드셨던 거 아니겠어요? 가슴이 무너졌다. 40년이었다. 시집 와서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운 분이었다. 국은 너무 짜다. 반찬은 맛이 없다. 청소는 제대로 안 했다. 매일같이 잔소리가 이어졌다. 그래도 나는 참았다. 며느리 돌이니까. 아들 위해서니까. 시어머니가 아프시면 병원 모셨다. 밤새 간병했다. 친정 식구 경조사도 못 가고 시댁 일만 챙겼다. 그런데 한 푼도? 며느리분께는 아무것도?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유 원장의 명시된 상속인은 박윤희 씨 한 분뿐입니다. 시동생 며느리가 코웃음 쳤다. 그럼 그렇지. 어머니가 형님 싫어하신 거 다 알잖아요. 맨날 뭐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구박하셨는데. 그래도 40년인데 좀 심하긴 하네요. 시동생이 거들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동정이 없었다. 그저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다. 나는 일어섰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택시를 탔다.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다.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나는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4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1983년 가을이었다. 나는 22살이었다. 중매로 남편을 만났다. 명문대 나온 은행원이었다.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았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야말로요. 세 번째 만남에서 그가 청혼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결혼이 정해졌다. 첫 시댁 방문 날 나는 떨렸다. 어머니가 한복을 새로 맞춰주셨다. 연보라색 치마 저고리였다. 정수가 시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네, 엄마.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참아야 해. 그게 여자의 도리란다. 그때는 몰랐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지. 시댁은 서울 강남에 있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마당에 서 계셨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나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차가운 눈빛이었다. 키는 작네. 첫마디가 그거였다. 네, 죄송합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대학은 못 갔구만.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 시절엔 여자가 대학 가는 게 흔치 않았지만 시어머니 말투엔 분명 무시가 담겨 있었다. 우리 아들은 명문대 나왔어. 그것도 장학금 받으면서. 잘 보필해야 돼. 네, 어머니.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시동생도 있었다. 대학생이었다. 형수님 반갑습니다. 그래. 잘 지내자. 시어머니가 방으로 안내했다. 여기가 너희 방이야. 2층 작은 방이지. 넓진 않지만 신혼부부면 충분하지. 방은 정말 작았다. 3평 남짓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밥 해야 해. 아침 7시까지 식탁에 차려놔. 네. 며느리로 왔으면 집안일 해야지. 당연한 거 아냐? 숨이 막혔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결혼식은 한 달 후였다.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렀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가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가 막았다. 신혼여행은 무슨. 돈 아까워. 그냥 집에서 지내. 어머니, 그래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안 돼. 요즘 젊은 애들이 돈을 물쓰듯 하더라. 우리 집안은 검소해야 해. 결국 신혼여행은 취소됐다. 그렇게 시집살이가 시작됐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했다. 7시 정각에 식탁에 차려야 했다. 왜 이렇게 늦어? 어느 날 7시 5분에 차리자 시어머니가 인상을 쓰셨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밥이 좀 늦게 됐어요. 며느리가 게으르면 집안이 망해. 내일부터 시간 맞춰. 네. 국도 문제였다. 이게 국이야 물이야? 맛도 없어. 국그릇을 확 밀어내셨다. 국물이 식탁보에 엎질러졌다. 죄송합니다. 다시 끓일게요. 빨리 해. 나 배고파. 부엌으로 뛰어가 다시 국을 끓였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반찬도 마찬가지였다. 김치가 왜 이렇게 짜? 못 먹겠어. 나물이 싱거워. 간도 제대로 못해? 생선이 비렸어. 신선한 거 사왔어? 무엇을 해도 트집이었다.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너무 심하신 것 같아. 그냥 참아. 어머니 성격이 워낙 그래. 하지만 시집살이 원래 그런 거야.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시집살이 엄청 당하셨대. 그게 위로가 될까? 청소도 일이었다. 구석구석 깨끗이 닦았어?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문틈을 훑었다. 먼지가 있잖아. 청소를 이렇게 대충 해? 다시 하겠습니다. 당연하지. 빨래도 설거지도 장보기도 모두 내 몫이었다. 남편은 회사 간다며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왔다. 당신 집안일 좀 도와줘. 남자가 무슨 집안일을 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겠어. 결국 나 혼자였다. 명절은 지옥이었다. 정수가 전 부치기 시작해. 며느리가 뭐해? 빨리. 손이 느리네. 시집살이 제대로 안 배웠어? 시어머니와 시동생 며느리가 부엌에 함께 있었지만 일은 전부 내가 했다. 형수님이 하세요. 저는 잘 못해요. 시동생 며느리는 옆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너는 손님이니까 쉬어. 정수기가 다 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에 서 있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잡채 만들고 떡국 끓이고 발이 부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다 됐으면 상 차려. 네. 명절 아침 온 가족이 모였다. 시동생 식구까지 합쳐 10명이 넘었다. 잘 먹겠습니다. 다들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칭찬은 없었다. 이전은 좀 타서 못 먹겠네. 국이 좀 싱거워.
또 트집이었다. 식사 후 설거지는 당연히 내 몫이었다. 남편은 형제들과 TV 보며 웃고 있었다. 형님, 저 도와드릴까요? 시동생 며느리가 물었다. 하지만 신용만이었다. 아니, 괜찮아. 쉬어. 그래요? 그럼 죄송해요. 그렇게 혼자 설거지를 했다. 손이 튼살 때문에 갈라져 아팠다. 그렇게 10년이 지났다. 아이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다. 딸이구만. 병실에 들어오시더니 아기를 한번 쳐다보고는 돌아서셨다. 아들을 낳아야지.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 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음엔 아들 낳도록 해. 2년 뒤 둘째를 낳았다. 또 딸이었다. 시어머니는 병실에 오지도 않으셨다. 즉, 아들 복이 없구만. 전화로 그 말씀만 하시고 끊으셨다.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울지 마. 옆 침대 산모가 위로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다. 딸들이 자라면서 차별은 더 심해졌다. 명절 때마다 시동생 집 아들에게만 용돈을 주셨다. 우리 손자, 이거 받아. 감사합니다, 할머니. 빨간 봉투를 건네셨다. 나중에 시동생 며느리한테 들으니 100만 원이었다. 반면 내 딸들에게는 너희는 공부나 열심히 해. 용돈 한 푼 없었다. 큰딸이 물었다. 엄마, 할머니가 왜 오빠만 좋아해? 우리는 싫어하시는 거야? 대답할 말이 없었다. 아니야. 할머니가 원래 그러시는 거야. 우리가 여자라서 그래. 10살짜리가 그걸 알았다. 엄마가 미안해. 딸을 꼭 안았다. 아이의 어깨가 떨렸다. 시어머니는 손녀들한테 관심이 없으셨다. 생일에도 입학식에도 졸업식에도 한 번도 오지 않으셨다. 반면 시동생 아들의 입학식엔 꼭 참석하셨다. 우리 손자 초등학교 들어갔어. 똑똑해서 나중에 서울대 갈 거야. 자랑이 대단하셨다. 딸들은 점점 할머니를 멀리했다. 엄마, 나 할머니 안 볼래. 왜? 할머니가 우리 싫어하잖아. 할 말이 없었다. 그래도 나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다. 언젠가는 알아주시겠지. 그렇게 믿었다. 생신 때마다 미역국 끓여드렸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래. 칭찬은 없었다. 아프시면 병원 모셨다. 어머니, 약 드세요. 알았어.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 친정 경조사도 못 갔다. 엄마, 나 이모 결혼식 가고 싶어. 친정 동생이 전화했다. 미안해.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언니는 맨날 그러네. 시집만 챙기고. 그게 아니었다.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못 가는 거였다. 며느리가 친정 행사에 왜 가? 시댁일이나 챙겨. 그 말씀에 결국 못 갔다. 친정 어머니 제사도 못 갔다. 엄마 제사는 꼭 가야지. 동생이 서운해했다. 미안해. 어머니가. 언니 맨날 어머니 타령이야. 친정엔 관심도 없네.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미어졌다.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다. 2017년 가을이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 뇌졸중이었다. 보호자분 누구세요? 며느리입니다. 환자분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앞으로 간병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다. 병원에서 한 달 치료 후 퇴원하셨다. 가족회의가 열렸다. 누가 모시지? 시동생 내외는 고개를 흔들었다. 우리는 맞벌이라. 회사 다녀야 하잖아요. 그럼 요양원은?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양원은 안 돼.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그런 데 보내. 시동생이 펄쩍 뛰었다. 그럼 어떡하라고. 형님 댁이 모시는 게 맞죠. 형수님이 며느리잖아요.
결국 우리 집으로 모셨다. 지옥이 시작됐다. 거실에 침대를 들였다. 시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화장실도 혼자 못 가셨다. 어머니, 화장실 가시겠어요? 응. 휠체어에 모시고 화장실로 갔다. 용변 보시는 걸 도와드렸다. 처음엔 창피하셨는지 고개를 돌리셨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씻기는 것도 내 몫이었다. 어머니, 몸 닦아드릴게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몸을 닦아드렸다. 등에 욕창이 생기지 않게 자주 자세를 바꿔드렸다. 식사도 도와드려야 했다. 어머니, 죽 드세요. 맛없어. 조금만 드세요. 기운 내셔야죠.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어드렸다. 흘리시는 죽을 닦아드렸다. 약도 챙겨야 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싫어. 드셔야 좋아지세요. 억지로라도 드시게 했다. 밤이 더 힘들었다. 물. 1시간마다 깨셨다. 네, 어머니. 지금 드릴게요. 벌떡 일어나 물을 떠다 드렸다. 추워. 이불 더 덮어드릴게요. 더워. 그럼 한 장 덮으실게요. 하루에 5번씩 깼다. 나도 제대로 잠을 못 잤다. 남편은? 당신 좀 도와줘. 내가 어떻게 해? 당신이 며느리잖아. 침대에서 코만 골았다. 낮에는 낮대로 힘들었다. 정수가 가려워. 네, 어머니. 어디가 가려우세요? 등을 긁어드렸다. 아니, 거기 말고. 여기요? 아니야. 한참을 찾아 긁어드렸다. 빨래도 늘었다. 하루에 기저귀를 5번 갈았다. 이불도 자주 빨아야 했다. 장도 자주 봐야 했다. 시어머니 드실 부드러운 음식을 따로 준비해야 했다. 죽 끓이고 계란찜하고 과일 깎고 하루 종일 부엌에 있었다. 시동생은 한 달에 1번 얼굴 비쳤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들. 시어머니 얼굴이 환해지셨다. 형수님, 고생 많으세요.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형수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말뿐이었다. 간병비 한 푼 안 보탰다. 한 번은 내가 물었다. 간병인 좀 쓸까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형수님이 계시는데 무슨 간병인이 필요해요? 돈도 아까운데. 그렇게 혼자 3년을 버텼다. 몸무게가 10kg 빠졌다. 머리숱도 줄었다.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다. 딸들이 걱정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우리가 도울게. 너희는 공부나 해. 딸들도 나름 도왔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심부름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냉랭하셨다. 정수가 죽 다시 끓여. 왜요, 어머니? 방금 끓였는데. 맛없어. 다시 해. 네. 부엌으로 가서 다시 죽을 끓였다. 눈물이 났다. 왜 이러시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시동생이 왔을 때는 달랐다. 아들아, 보고 싶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저도요, 어머니. 다음엔 손자도 데리고 와. 네, 그럴게요. 내게는 한 번도 웃어주신 적이 없으셨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 얼굴을 닦아드렸다. 머리를 빗겨드렸다. 옷을 갈아입혀드렸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아요. 창문 열까요? 대답이 없으셨다. 그래도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어머니, 바람 좋죠? 또 대답이 없으셨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정수가. 네, 어머니. 고맙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네, 고맙다. 고생 많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내게 고맙다고 하셨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셨다. 주름진 손이 떨렸다.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리고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2020년 겨울이었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3일 내내 울었다. 슬픔도 있었지만 묘한 후련함도 있었다. 이제 끝났구나.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유언장 낭독 후 모든 게 무너졌다. 박윤희, 시어머니의 먼 친척이라는 그 사람에게 모든 재산이 갔다. 시동생 식구들이 쑥덕거렸다. 형님 진짜 불쌍하다. 40년 고생했는데 어머니가 워낙 형님한테 서운하셨나 봐. 그래도 그렇지 한 푼도 안 준다는 게 며느리가 어머니 마음에 안 드셨나 보죠. 동정 어린 말들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위로하지 않았다. 남편마저 나를 피했다. 미안해.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게 다였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방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40년이 뭐였지? 내 청춘이 뭐였지? 딸들이 문을 두드렸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잤다. 식욕도 없었다. 외출도 안 했다. 우울증이었다. 여보, 병원 가봐. 싫어. 이러다 큰일 나. 그냥 놔둬. 남편도 포기했다. 딸들이 더 걱정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 응. 할머니는 할머니고 우리는 엄마를 사랑해. 고마워. 그래도 마음의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났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다. 밖에도 나가고 친구도 만나고.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김정숙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저는 법무법인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지? 박윤혜 씨께서 김정숙 씨를 꼭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박윤희, 그 사람. 왜요? 직접 전해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시간 되시나요? 강남에 있는 카페에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머리가 복잡했다. 만나야 할까? 하지만 궁금했다. 박윤희가 누구길래 시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줬을까? 알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남편에게 말했다. 박윤희가 날 만나고 싶대. 왜? 모르겠어. 할 얘기가 있대. 조심해. 돈 달라고 할지도 몰라. 그럴 리가. 이미 다 받았는데. 다음 날 나는 약속 장소로 갔다. 조용한 카페였다. 창가 자리에 먼저 앉아 기다렸다. 손이 떨렸다. 커피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못 마셨다. 10분 후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60대 초반쯤 돼 보였다. 단정한 인상에 차분한 옷차림이었다. 김정숙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박윤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공손한 말투였다. 그녀가 내 맞은편에 앉았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실례지만 시어머니와 어떤 사이셨나요? 박윤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박순자 여사님은 제 은인이셨습니다. 은인? 네. 저는 고아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1970년대 전쟁 후 혼란기에 부모님을 잃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죠. 박윤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제가 15살 되던 해 고아원에 불이 났어요. 불이요? 네. 한밤중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다들 도망쳤는데 저는 연기 때문에 기절했어요. 죽는 줄 알았죠. 박윤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때 박순자 여사님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네. 그분이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불을 보고 뛰어들어 오셨대요. 저를 업고 나오시면서 왼팔에 큰 화상을 입으셨죠. 가슴이 뛰었다. 시어머니가 그런 일을 병원비도 다 내주셨어요. 저는 3개월 동안 입원했는데 그분이 매일 병문안 오셨어요. 퇴원 후에는 제가 갈 곳이 없으니까 직장까지 구해주셨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박윤희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게 그때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어머니와 10대 소녀가 함께 있었다. 시어머니의 왼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평생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제가 돈을 벌면 계속 드리려고 했는데 박순자 여사님은 제 돈을 절대 안 받으셨어요. 왜요? 내가 잘 사는 게 내게 가장 큰 보답이다라고 하셨어요. 내 돈으로 내 인생을 사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라고요. 목이 메었다. 내가 알던 시어머니와는 너무 달랐다. 박윤희가 계속 말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했습니다. 2 아들도 낳았고요. 그런데 몇 년 전 박순자 여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언제요? 2019년이었어요. 여사님이 병환 중이셨을 때요. 그때쯤이면 내가 간병하고 있을 때였다. 그분이 저를 부르셨어요. 급히 만나고 싶다고. 박윤희가 봉투를 꺼냈다. 그때 이걸 주셨어요. 봉투 겉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며느리 정숙에게. 손이 떨렸다. 이건 박순자 여사님이 직접 쓰신 편지예요. 제게 부탁하셨어요. 돌아가신 후 1년 뒤에 이걸 며느리에게 전해달라고. 왜 1년이나? 그분 말씀이 당신이 진짜 힘들어할 때쯤 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이 편지의 의미를 알 거라고. 나는 봉투를 받았다. 무거웠다. 읽어보세요.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천천히 뜯었다. 시어머니의 손글씨가 나타났다. 떨리는 글씨체였다. 정수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40년 동안 너무 미안했다. 너에게 차갑게 굴었던 이유를 이제 말하려 한다. 눈물이 쏟아졌다. 편지를 계속 읽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시어머니한테 지독한 시집살이를 당했다. 맞고 굶고 모욕당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갔다.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려고 했다. 강물에 뛰어들려고 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강한 사람이 되길 바랐다. 세상은 여자에게 가혹하다.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깨달았다. 시집살이는 며느리를 시험하고 단련시키는 과정이었다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게 이유였다고? 편지는 계속됐다. 그래서 나도 너에게 똑같이 했다. 너를 시험했다. 강한 여자로 만들고 싶었다. 국이 맛없다고 한 건 내가 더 노력하길 바래서였다. 청소를 다시 하라고 한 건 내가 꼼꼼해지길 바래서였다. 손녀들을 무시한 건 이건 정말 미안하다. 아들을 선호했던 내 잘못이었다. 하지만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건 잘못된 방식이었다. 너는 이미 충분히 강했다. 40년 동안 묵묵히 집안을 지키고 나를 간병하고 가족을 돌봤다.
아무 불평 없이 참고 견뎠다. 그런 너에게 나는 상처만 줬다. 인정도 안 했다. 칭찬도 안 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안 했다.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내가 쓰러진 후 3년 동안 내가 나를 간병하는 걸 지켜봤다. 밤마다 깨서 물 달라고 했을 때 너는 피곤한 얼굴로도 웃으며 물을 떠다 줬다. 화장실 가는 걸 도와줄 때 너는 창피해하는 나를 배려해 고개를 돌렸다. 몸을 닦아줄 때 너는 따뜻한 물로 정성껏 닦아줬다. 죽을 끓여줄 때 내가 맛없다고 하면 너는 다시 끓였다. 그 모든 순간 나는 내 헌신을 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너는 세상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다. 내가 시험할 필요도 없었다. 너는 이미 완벽한 며느리였다. 아니, 완벽한 딸이었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박윤희가 조용히 기다려줬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내 재산을 박윤희에게 준 건 너를 무시해서가 아니다. 그녀에게 부탁했다. 이 돈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해주라고. 너는 40년 동안 가족만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내가 하고 싶었던 것, 꿈꿨던 것, 포기했던 것들을 이뤄라.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사랑한다. 내 딸 같은 며느리야. 박순자.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다. 박윤희가 내 손을 잡았다. 박순자 여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걱정만 하셨어요. 정숙이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다. 이제라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매일 말씀하셨어요. 박윤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래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통장이요. 그리고 서초동 아파트 등기권. 네. 전부 당신 명의로 바꿨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이게 무슨 박순자 여사님이 원하신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법적 절차를 밟아서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통장을 펼쳤다. 예금주 김정숙. 잔액 5억 2천만 원. 서초동 아파트 등기권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박순자 여사님이 평생 모으신 거예요. 전부 당신을 위한 거였어요. 앉아야 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왜 이렇게까지. 박윤희가 마지막 봉투를 꺼냈다. 이것도 드릴게요. 봉투를 열었다. 낡은 노트였다. 이건 박순자 여사님이 40년 동안 쓰신 일기예요. 노트를 펼쳤다.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1983년 11월 5일. 오늘 며느리 정숙이가 왔다. 조용하고 착해 보인다. 잘 가르쳐야겠다.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1985년 3월 12일. 정숙이가 국 다시 끓이면서 눈물 흘렸다.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이게 정숙이를 위한 일이다. 강해져야 세상을 살 수 있다. 1987년 6월 20일. 정숙이가 첫 딸을 낳았다. 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정숙이가 슬퍼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아들이 필요하다. 대를 이어야 한다. 1992년 7월 8일. 정숙이가 딸들한테 미안해하며 울었다. 내가 손녀들을 무시해서 아이들이 상처받았다. 이건 내 잘못이다. 너무 미안하다. 1998년 4월 15일. 정숙이가 혼잣말로 미용실 하면 좋겠다고 했다. 꼭 이루게 해주고 싶다. 2005년 11월 20일. 정숙이가 친정어머니 산소에 못 가서 슬퍼했다. 내 눈치 보느라 못 간 거다. 미안하다. 꼭 이장시켜드리고 싶다. 2010년 8월 3일. 정숙이가 친구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이 없다며
걱정했다. 40년 동안 자기 옷 한 벌 안 사고 살았다. 내 잘못이다. 2015년 6월 3일. 정수기가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다. 평생 여행 한 번 못 갔다며 울었다. 꼭 보내주고 싶다. 2017년 10월 10일. 내가 쓰러졌다. 정수기가 나를 간병한다. 고맙고 미안하다. 2018년 4월 3일. 정수기가 딸들 결혼 걱정했다.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울었다. 내가 도와줘야겠다. 2019년 9월 15일. 밤마다 정수기를 깨운다. 물 달라고 추우니 더우니. 정수기는 한 번도 짜증 안 냈다.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아니, 이런 딸이 어디 있나? 2020년 1월 3일. 정수기한테 고맙다고 말했다. 정수기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이제 알겠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2020년 2월 10일. 박윤희를 불렀다. 내 계획을 말했다. 정수기에게 전부 주겠다고. 정수기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노트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수기에게 해주고 싶은 것. 1. 친정어머니 산소 2장 500만 원. 20년 동안 못 가서 속상해했음. 좋은 곳으로 모셔드리게. 2. 큰딸 결혼자금 1억. 착한 딸 행복하게 시집 보내고 싶음. 3. 둘째 딸 결혼자금 1억. 이 딸도 착함 잘 되길. 4. 정수기 미용실 창업 2억. 40년 꿈이었음. 꼭 이뤄주고 싶음. 5. 제주도 여행 1,000만 원. 평생 여행 한 번 못함. 남편과 함께 다녀오길. 6. 새 옷, 가방, 신발 500만 원. 40년 동안 자기 것 하나 안 삼. 예쁜 옷 사입길. 7. 나머지는 정수기 노후 자금. 편하게 살길. 입이 떡 벌어졌다. 40년 동안의 기록. 내가 힘들어했던 순간들. 내가 꿈꿨던 것들. 시어머니는 전부 알고 계셨다. 어머니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박윤희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박순자 여사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표현을 못하셨을 뿐이죠. 저는 몰랐어요. 이제 아셨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울고 또 울었다.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제가 뭐려. 박순자 여사님의 뜻을 전했을 뿐이에요. 박윤희가 명함을 꺼냈다.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카페를 나섰다. 햇살이 따뜻했다.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시어머니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다. 남편은 편지를 읽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그도 울었다.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도와줬어야 하는데. 이제 됐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어머니 마음을 알았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다음 날 시동생한테 전화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유산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아, 그거요. 형님도 억울하시죠? 우리도 이해 안 돼요. 사실은요. 나는 모든 사실을 말해줬다. 시동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형님 고생하시는 거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어머니 간병도 형님한테만 떠넘기고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시동생이 울먹였다. 형수님도 전화 바꿔드릴게요. 시동생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다. 형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며느리면서 형님한테 너무 못했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도 이제 며느리인데 형님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앞으로 잘할게요. 고마워요. 그렇게 1년간의 오해가 풀렸다. 주말에 온 가족이 모였다. 시동생 식구도 왔다. 어머니 산소에 다녀오자 함께 묘소에 갔다. 시어머니 영정 앞에 절을 했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나는 영정 사진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날 사랑하셨다는 거. 그냥 표현을 못 하셨던 거죠.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몰라봤어요.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첫 번째로 한 일은 친정어머니 산소 이장이었다. 경기도 외진 곳에 있던 묘를 서울 근교 좋은 곳으로 옮겼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새 묘지 앞에서 나는 한참을 울었다. 친정 동생도 왔다. 언니 고마워. 미안해. 그동안 자주 못 와서. 괜찮아. 이제 됐어. 오랜만에 동생과 포옹했다. 두 번째는 딸들이었다. 딸들을 불러 식사를 했다. 얘들아, 엄마가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할머니가 너희한테 못되게 구신 것 엄마가 막아주지 못했어. 큰딸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다 컸어요. 그래도 너희 결혼할 때 도와주고 싶어? 나는 통장 사본을 꺼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거야. 너희 각자 1억씩. 네. 할머니가요? 둘째 딸도 놀랐다. 할머니가 우리한테? 응. 할머니가 너희를 사랑 안 하신 게 아니야. 편지를 보여줬다. 딸들은 편지를 읽고 울었다. 엄마, 할머니가 우리 생각을 하셨구나. 응. 할머니는 서툴렀을 뿐이야. 셋이서 한참을 안고 울었다. 할머니, 고마워요. 딸들이 영정 사진을 보며 말했다. 세 번째는 나 자신이었다. 미용실을 차리기로 했다. 동네에 작은 가게를 얻었다. 정숙 미용실. 간판을 달았다. 40년 만에 내 이름을 건 가게에 인테리어를 하고 기구를 들이고 미용사 자격증도 땄다. 한 달 준비 끝에 드디어 오픈했다. 오픈 날 박윤희도 왔다. 축하합니다. 박순자 여사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시동생 식구들도 왔다. 형님, 멋있어요. 저도 여기서 머리 할게요. 고마워. 친구들도 왔다. 정수가 축하해. 오랜만이야.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원장님, 커트 부탁드려요. 네, 앉으세요. 원장님, 그 호칭이 너무 좋았다. 40년 동안 며느리, 애 엄마로만 불렸던 내가 이제 원장님이었다. 손님 머리를 자르면서 대화를 나눴다. 원장님은 언제부터 미용 일하셨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평생의 꿈이었거든요. 멋지시네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문을 닫았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내가 웃고 있었다. 해냈어. 혼잣말을 했다. 어머니 봤죠? 제가 해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다. 어머니, 사진 속 시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제가 행복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40년 동안 저를 단련시켜 주신 거죠. 방법은 틀렸지만 마음은 진심이었던 거 알아요.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웃으면서 흘렸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제주도에 갔다. 평생 처음 가는 여행이었다. 남편과 단둘이 갔다. 당신 바다 봐. 성산 일출봉에서 바다를 봤다. 너무 아름다웠다. 어머니, 제주도 바다예요. 바다를 향해 소리쳤다. 고맙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사진을 찍어줬다. 당신 정말 행복해 보여.
응, 진짜 행복해. 한라산에도 올랐다. 중문 해수욕장에서 발도 담갔다. 흑돼지도 먹고 한라봉도 따먹었다. 2박 3일이었지만 평생 기억에 남을 여행이었다. 어머니가 이걸 원하셨구나. 호텔방에서 남편과 이야기했다. 나도 이제 알겠어. 어머니가 얼마나 당신을 생각하셨는지. 늦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나도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고마워요.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다. 어머니, 보이세요? 별을 보며 말했다. 저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시어머니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잘했어, 정수가. 이제 내 인생을 살아. 1년이 지났다. 미용실은 단골 손님으로 북적였다. 원장님, 다음 주도 예약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손길이 최고예요. 손님들이 만족해했다. 매출도 꾸준히 올랐다. 직원도 한 명 뽑았다. 원장님, 오늘 예약이 꽉 찼어요. 그래, 다행이다. 큰딸은 결혼 준비 중이었다. 엄마, 예식장 계약했어요. 할머니가 주신 돈으로. 그래, 할머니가 기뻐하시겠다. 할머니한테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산소에 같이 가자. 주말에 딸과 함께 묘소에 갔다. 할머니, 저 결혼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큰딸이 절을 했다. 사랑해요, 할머니. 나도 절을 했다. 어머니, 딸이 좋은 곳 시집갑니다. 축복해 주세요. 둘째 딸도 좋은 사람을 만났다. 엄마, 남자친구 소개시켜 줄게. 그래, 어디 보자. 착한 청년이었다. 딸을 소중히 대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남편은 요즘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다. 당신 힘들면 내가 설거지할게. 정말? 응. 그동안 미안했어. 이제라도 내가 할게. 고마워요. 실제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도왔다. 40년 만의 변화였다. 시동생도 자주 연락했다. 형님,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해요. 제가 요리할게요. 그래, 고마워. 아니에요. 형님이 더 고마우시죠. 그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 박윤희와도 가끔 만났다. 정숙 씨, 요즘 어때요? 행복해요. 정말로. 박순자 여사님이 보시면 흐뭇해 하실 거예요. 그분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정숙 씨가 잘하신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시어머니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정수가, 이제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40년 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이제 내 꿈을 이뤄라. 그게 내가 바라는 거다. 사랑한다. 내 딸 같은 며느리야.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니었다. 감사함이었다. 어머니,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저도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창밖에 별이 빛났다. 따뜻한 밤이었다.